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희귀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나요? 오늘의 사연의 주인공은 그 희귀병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무슨 사연이 숨겨져 있는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고유의 냄새가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는 못 느껴도 나만의 향이 있다네요. 특히 어디선가 읽은 이야기인데 사람은 누구나 나와 비슷한 향을 가진 사람에게 호감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나에게 남들이 싫어하는 냄새가 난다면 어떨게요? 오늘은 바로 그 냄새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반찬은 소시지 볶음입니다. 아이들이 모두 침을 꿀떡 삼키며 저마다 소시지 반찬에서 시선을 못 떼고 있었지요. 저 또한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어서 인사를 하자마자 젓가락이 전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얘들아, 천천히, 그리고 골고루 먹어야지. 편식하면 안 돼요. 하지만 선생님의 말소리를 듣고 있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었죠. 아이들은 이미 입안 가득하게 욕심내어 소시지를 넣었고 행동이 늦은 저학년 아이들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이 사라진 소시지를 보고 입을 비죽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제가 확보했던 소시지 중 2개를 앞에 있던 정수에게 나눠주었고 정수는 그제야 얼른 집어들고는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정수는 학년은 같지만 사실 저보다 2살 어린 동생이에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에 들어오기 위해서 2살을 오이어서 죽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여기는 고아원입니다. 저는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어린 시절 저는 보육원에 맡겨졌고 그곳에서 지내다 작년에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제법 시설이 크고 좋아서 많은 아이들이 함께 지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정수와 제일 가까웠죠. 우리는 비록 부모는 없었지만 누구보다 많은 형제를 가지고 잘 지내는 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속은 내놔서 너랑 밥 못 먹겠다고. 그러니까 저리 가라고. 들어온 지 이틀밖에 안 된 4학년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모두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자식이 먼저 싸움을 걸었지요. 그리고는 제 앞에 있던 우유를 들어 제 몸에 뿌렸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저는 당황했고 온몸이 생쥐꼴이 되었죠. 야, 너 이게 뭐 하는 거야? 우유 사워야. 이 아이는 내 모습이 우스웠는지 아무렇지 않게 피식 웃었죠. 정수는 얼른 수건을 가지고 와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닦으면서 끝까지 참으려고 했는데 네 엄마도 너 냄새난다고 버렸지? 뭐? 그런 거 아니거든. 아니긴 딱 봐도 알겠는데 너가 추석을 나는 자식을 어떻게 키워? 나 같아도 버리겠다. 쓰레기. 그 소리에 저는 더 이상 못 참고 그 자식의 코를 머리로 받아버렸죠. 아이는 뒤로 주저앉았고 원식이의 코에서는 피가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아이들이 놀라 소리를 치고 그 소리에 원장 선생님이 뛰어오셨어요. 원장님, 애들 싸워요. 원장님은 놀라고 피가 나는 원식이를 보셨고 흐르는 피에 당황하신 듯 수건을 찾아 닦았습니다. 이거 누가 이랬어? 상우형, 너 상우 또 절대 폭력은 쓰지 않기로 했잖아. 도대체 왜 그런 거야? 김 선생, 얘 데리고 가서 지혈 좀 시키고 식여줘요. 원식이는 피를 보더니 무서운지 울었고 그런 원식이를 노려보며 저는 분을 삭히지 못했어요. 사실 지난번에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체육 시간이 되어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하는데 전부 저를 피하더군요. 볼을 배급해 주지도 않았고 제가 곁에 가면 피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나도 모르죠. 니들 나한테 왜 그래? 패스를 하다가 슛을 쏘지. 미안한데 너한테 너무 냄새가 나서 곁에 갈 수가 없어. 땀나서 그러는 거잖아. 니들도 다 땀 냄새 난다고. 아니, 우리하고는 달라. 너무 역겨워서 토할 것 같아. 저는 그 말에 화가 나서 앞에 있는 축구공을 뻥쳤는데 그만 지나가던 여자아이가 맞고 말았습니다. 여자아이는 마침 얼굴에 공을 맞아 엉엉 울고 말았어요. 저는 그 순간 어쩔 줄 몰라 여자아이를 달래보려 했지만 제가 가까이 갈수록 여자아이는 고개를 돌렸고 더 크게 울더군요.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저리 가. 결국 아이는 보건실로 가서 간단한 응급처치를 받았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나가는지 모르고. 아니 축구를 하려면 귀대에 넣어야지. 왜 아무 상관없는 곳에다 공을 차는데 너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진짜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어머 세상에. 예방 올라오는 거 봐. 여자의 얼굴이 이게 뭐야. 연약한 아이의 피부일 수 있게요. 눈 주변에서 시간이 갈수록 멍이 올라와 버릇이 변하고 있고 그 모습을 본 아이의 엄마는 더 화가 난 모양입니다. 안 되겠다. 너 당장 네 엄마한테 전화해. 지금 병원으로 오라고.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대답이 없어? 빨리 연락하라고. 엄마, 안 계신데요. 그럼 아빠라도. 아니 집에 어른은 계실 거 아니냐. 할머니든 누구든. 저 구아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이야기하기 싫어했던 그 단어죠. 구아라는 말을 하니 그 여자아이의 엄마는 오히려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코를 막더군요. 이게 무슨 냄새야? 엄마, 저 오빠한테 썩은 에너지. 오빠는 무슨 오빠야. 그러게 구아원에서 애들 시키지도 않아. 그때 선생님의 연락을 받은 원장님이 오시더군요. 그리고 그 엄마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고 누구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고 저는 그렇게 학교에서 먼지아처럼 지켜버리더군요. 그날 원장님과 함께 고아원으로 돌아오면서 왜 그랬는지 말하고 싶었지만 한마디 없는 원장님의 침묵에 저 또한 아무 말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원장님에게 전 전과자 같은 존재가 된 거니까요. 원장님이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 폭력을 쓰는 건 나쁜 거라고 했지.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원장님도 널 도와줄 수가 없다고 했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기 싫었습니다. 내가 왜 들이받았는지 이유를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나쁘다고 저를 야단치시는 것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원장님은 그날도 저에게 씻으라고 샤워실로 보냈고 전 화가 나서 강하게 씻었죠. 너무 문질러서 피부가 벗겨질 듯 상처가 났습니다. 그러나 제게 나는 냄새는 없어지질 않았고 주변 아이들은 하나둘씩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원장님, 저 상우랑 같은 방 쓰기 싫어요. 저도요. 얘한테 똥냄새 나요. 맞아요. 왜 냄새. 제 이름은 김상웅. 그냥 저는 이름 석자만 합니다. 제 부모가 누구인지, 저는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언제 여기에 왔는지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곳 고아원에는 많은 아이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부모가 버린 아이들도 있었지만 잠시 사정으로 맡겨진 아이들도 있었죠. 저에게 우유를 부은 원식이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엄마와 이혼을 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는 중이라 이곳에 맡겼답니다. 물론 원식에 대한 이야기는 원식이를 맡길 때 원장님과 원식 아버지가 하는 소리를 들었죠. 그래서인지 원식이는 다른 애들과 달리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고 가끔씩 아버지가 들고 오는 초코파이 박스를 아이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죠. 아이들은 그런 원식이를 따랐고 무엇이든 그 아이의 편이 되주었습니다. 이 작은 고아원에서도 사회와 다를 것 없는 서열이 정해지고 있더군요. 사실 원식이가 오기 전까지는 제가 그렇게 왕따를 당하지도 않았으니까요. 원식이의 전화를 받은 원식이 아버지가 저녁 늦게 고아원으로 오셨습니다. 너냐? 이 우리 아들 때리니까? 상우야, 뭐해? 원식이 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해야지. 제가 왜요? 원식이가 저한테 우유를 먼저 부었어요. 네가 너무 냄새나니까 냄새 없어지라고 부은 거잖아. 에이, 냄새가 나. 그 소리에 갑자기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한마디씩 했습니다. 네, 얘 완전 냄새나요. 원식이가 냄새나서 밥 못 먹겠다고 저리 비키라고 했는데 안 비키고 끝까지 원식이 못살게 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원식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예요. 누구도 제 편은 없었습니다. 이 작은 고아원에서도 진실보다는 강한 자를 따르더군요. 전 너무 억울했습니다. 원식이 코피 난 거 못 봤어? 원식이는 너한테 너무 냄새가 나서 우유를 부으면 좀 안 내게 하고 부은 거래. 그러니 얼른 사과하고.
저는 원장님이 무조건 원식이 편을 드는 것이 원식이 아버지의 봉투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원식이 코는 많이 부어있었고 콧구멍을 거즈로 막아두었더군요. 어린 놈이 어디서 폭력부터 쓰는 법을 배운 거야. 쌉수가 노란 놈. 상우야 너 뭐해. 얼른 원식이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라니까.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도대체 먼저 잘못한 원식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이 없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저 녀석 저거 눈빛 봐. 무슨 일이라도 내겠네. 이러니까 고아원에 있는 애들이 싸잡아 욕을 먹는 거야.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네가 그렇게 똥꼬지 뿌리면 여기 계신 원장님이 뭐가 되냐? 원식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그때 원식이 아버지가 화가 나서 저한테 다가오시다가 갑자기 코를 막으시면서 미간을 찌푸리시는 겁니다. 아이 냄새. 아이 너 안 씻었어? 뭐 아니면 똥이라도 묻은 거야? 씻었거든요. 그리고 똥 묻힌 적 없어요. 저는 반항하듯 이야기를 했죠. 뭘 잘했다고 따박따박 들이대. 이제 보니 원식이 말이 거짓이 아니었네요. 저 아이 때문에 하여겨워서 토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예. 본인은 씻었다고 하는데 저희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씻고 거짓말하는 거 있고요. 아이 씻은 애가 왜 저런 냄새가 납니까? 쓰레기도 아니고. 그때였죠?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 씻는 거 제가 봤어요. 그리고 아까 원식이가 상화한테 냄새나서 부모님이 버린 거라고 했다고요. 그 소리에 원식이 아버지의 표정이 바뀌더군요. 네가 그랬어? 아니, 넌 그냥 이놈의 자식.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어? 정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원식이를 펜들 때 정수는 제 편을 들어주더군요. 그걸로 제가 왜 원식이를 때렸는지에 대한 이유는 밝혀줬습니다. 너도 사과해. 그러나 원식이는 입을 삐죽거리면서 저에겐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제가 한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기에 원식이에게 사과를 했죠. 하지만 그날 이후 원식이 아버지는 저와 원식이 방을 분리해줄 것을 요청했고 저는 결국 가장 작고 어두운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워낙 그 방은 습기가 많아서 평소에는 안 쓰는 방이었거든요. 저는 그날도 샤워실에 들어가 온몸이 벗겨지도록 다시 싹싹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제 몸에 코를 대고 킁킁 맡아보았지만 저는 느낄 수가 없었고요. 저는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별도의 방에서 생활을 해야 했고 밥을 먹을 때마다 아이들이 다 먹은 후 혼자 남아 먹어야 했습니다. 야, 다른 게임을 해. 나 게임기 있는데. 정수였습니다. 정수는 아무도 오지 않는 내 방에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오더군요. 아깐 고마웠어. 네가 소시지 줬잖아. 예전에 우리 엄마도 그랬어. 사람은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한다고. 그때부터 정수와 좀 친해졌죠. 어차피 얘도 냄새 난다고 씻고 싶을 뻔했지만 그래도 혼자 너무 외로웠던지라 마음을 조금 열었죠. 넌 나한테 냄새 안 나. 글쎄, 조금 나는 것도 같고 아는 것도 같고. 그래, 난 냄새 같은 건 신경 안 써. 선생님 향수 냄새가 더 역겹던데. 일부러 제 편이 되어주는 정수. 정수는 아무렇지 않게 다가와 제 곁에서 밥을 먹었고 게임도 함께하며 생활을 했죠. 야, 이번에 새 게임 나왔는데 이거 엄청 재밌어? 재밌는 게임이 나오면 먼저 와서 권하는 정수 때문에 제 어려웠던 고아원 시절에 조금씩 숨통을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원식이도 아버지가 데리고 나갔고요. 하지만 여전히 저에게 선생님들이나 원생들은 제가 곁에 가면 코를 막고 꼭 씻었는지 모르죠. 문제는 고아원뿐이 아니었죠.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냄새가 난다는 아이들의 이야기에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수시로 들어왔고 그때마다 저는 죄인처럼 그 앞에 서야 있습니다. 아니, 아이가 코토증세까지 생겼어요. 선생님, 이건 아니잖아요. 다른 반으로 옮겨주시던가 전화기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학습 능력이 떨어집니다. 아이 냄새 때문에 아이들이 집중이 안 된다고요? 매일 씻는지 좀 검사를 하면 안 될까요? 너희는 매일 닦니?
제가 고아원에서 지낸다는 걸 안 다음부터 학부모들은 저를 마치 동네 불황아처럼 함부로 대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은 본인의 아이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저의 인격이나 자존심 같은 건 전혀 배려하지 않았죠. 선생님들 또한 그런 저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며 힘들어하셨고요. 고아원 원장님을 따라 가까운 병원에도 가보았지만 별다른 원인을 알 수가 없더군요. 그냥 씻어라, 이를 닦아라. 그런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병원에 가서 그런 취급을 받는 것도 저에게는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럴 때마다 너무 괴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도 제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친구 정수가 있기에 숨통이 트였고 유일하게 저 이해해주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정수야 뭐해? 새로운 게임 나온 거 있어? 아니 없어. 그리고 나 공부해야 해서 게임 이제 안 하려고. 중학생이 되면서 정수의 태도가 좀 달라졌습니다. 예전같이 다가오지 않았고 늘 공부한다는 핑계로 다른 방에 있더군요. 전 처음엔 공부하느라 그런가 보다 했지만 갈수록 정수는 멀어졌고 다른 아이들처럼은 아니어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냄새가 심해져서인가 생각이 들더군요. 정수와 그렇게 된 이후 저는 더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고 사람과 마주칠까 불필요한 외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함께 지내던 고아원에서도 나오게 되었죠. 사회적응지원금 500만 원을 받아서 나왔지만 막상 사회에 나오니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일단 처음엔 제 방에 가려고 했지만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에 고시원 생각이 나더군요. 그곳은 방이 전부 따로 되어 있고 사람들과 접촉할 일도 없었으니까요. 마침 고시원에서 총무를 뽑는다는 광고를 보고는 저는 지원을 했습니다. 총무가 되면 고시원비는 내지 않아도 되고 밥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요. 성실하게만 해주면 고아원에 있었던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공부하는 사람들이니 그 사람들이 최대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내가 당분간은 거제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이걸로 오기 힘들 테니 주인이다 생각하고 잘 좀 부탁해요. 사장은 그곳에서 다른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영상 면접을 통해 저는 총무로 뽑혔고 그때부터 고시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과 접촉할 일도 없고 그게 바쁜 일도 없어서 제 나름대로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들 공부하는 걸 보니 저도 이참에 대학 시험을 볼까 하는 희망도 생겼고요. 제 일은 간단했죠.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 지내다 학생들이 방에 있을 때 나와서 청소하고 식당 정리를 하면 되었으니까요. 라면도 채워놓고 밥도 해놓고 김치도 넣어놓고 학생들은 자유롭게 드나들며 그 안에서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사회에 나와 첫 직장이자 보금자리인 고시원 생활을 시작한 저는 나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이었죠. 정원님, 어디서 신선시르기 냄새가 나는데 좀 알아봐 주세요. 정원님,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심한데요. 방으로 자꾸 냄새가 스며드는데 집중이 안 돼서요. 제가 있는 방으로 고시원생들의 전화가 빗발쳤고 저는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두려움부터 앞섰죠. 사장님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감조차 오질 않았습니다. 그때 사장님의 번호를 안 오래된 고시생이 연락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을 해야지. 내가 바로 올라갈 수도 없고 일단 천문 소독업체랑 청소업체 불렀으니 내일 갈 거예요. 그동안 싹 환기시키고 혹시 식당 쪽에 음식물 쓰레기나 한 번 더 확인해봐요. 이상하네.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뭐 집히는 구석이라도 있나? 아니요. 글쎄. 저는 차마 주위의 이야기를 할 수 없었죠. 그 다음날 청소업체와 소독업체에서 나와 건물 전체에 대한 소독에 들어갔습니다. 화장실부터 식당 주방까지 꼼꼼하게 했죠. 그날 저는 하루 종일 제 방에서 문을 꼭 닫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제 방에 들어왔다가 원인으로 지목을 받는 것이 너무 두려웠으니까요. 그런데 업체들이 소독을 모두 하고 가서도 계속된 항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도저히 보기 안 되겠습니다. 오늘 당장 방 빼려고요.
고시생들에게 하나 둘 방을 빼겠다는 연락이 오더군요. 심각한 상황을 알게 된 고시원 사장님은 지방에서의 일을 마치고 부랴부랴 고시원으로 올라오셨죠. 그리고는 냄새에 출처를 찾던 중 제 방에 들어와 보고는 코를 막으며 화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아이 냄새 때문에 학생들이 나간다고 한 거잖아요.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었지요. 이런 주의도 모르고 청소 서비스까지 불러서 돈 들여 청소하고 건물 전체 소독하고 난리를 쳤는데 이거 때문이었어? 죄송합니다. 당장 나가요. 도대체 얼마나 안 씻길래? 노숙자들한테도 이런 냄새는 안 나겠네. 그쪽 때문에 지금 나가겠다는 사람이 한둘인 줄 알아요. 세상에. 아우 역겨워. 그 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제가 수없이 들었던 역겹다는 그 소리. 결국 그렇게 저는 고아원에서 나와 저 직장이자 보금자리였던 고시원에서도 쫓겨났죠. 이제 제 나이 겨우 20인데요. 이런 나이의 냄새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이 정말 참담하게 느껴지더군요. 갑자기 어릴 적 원식이의 외침이 생각났습니다. 혹시 너 냄새 때문에 너 버린 거 아니야? 어쩜 진짜 저의 이 냄새 때문에 저를 버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부모를 원망했지만 지금은 저라도 이런 자식을 버렸을 수도 있겠다. 이해가 가서 더 씁쓸하더군요. 저는 도대체 왜 태어나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 건지 부모가 없어도 세상에서 훌륭하게 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건 내 의지로도 내 노력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절망적으로 몰아가더군요. 편의점 알바도 택배도 남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전 전혀 할 수 없었고 결국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런 직으로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정말 알고 싶었지요. 왜 이런 냄새가 나는 것인지. 그냥 이 모든 걸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저는 치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법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부터 호르몬 검사며 위 내시경, 장 내시경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가지고 있는 돈 전부를 써서라도 이 원인을 알 수만 있다면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또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었죠. 상담을 하는 의사도 몸을 뒤로 젖히며 피하더군요. 간호사들도 코를 막으며 힘들어했지요.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을 수 없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다시 사회와 점점 단절이 되어가고 있었죠.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일은 저로서는 불가능했죠. 하지만 이들은 놓일 수만은 없기에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지나가는 아파트 세차 차량을 보았습니다. 이거다 싶었고 저는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들여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는 아파트 단지에서 세차를 하는 일을 시작을 했죠. 밤에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서 지정된 차에 세차를 해놓는 것인데 사람과 절대 부딪힐 일이 없고 저 혼자 부지런히 하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작은 병함을 만들어 아파트 단지마다 돌면서 차에 병함을 끼워두자 한 곳 두 곳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마주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다행히 냄새로 인해 항의가 들어오는 일은 없었고 오히려 칭찬을 받았죠. 너무 잘 닦아줘서 고마워요. 지난번 빗길에서 약간 미끄러져서 이 차가 엉망이 됐는데 감쪽같이 깨끗해졌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했더니 저희 아랫집에서도 소개받고 싶다고 해요. 연락처 줬으니 전화할 겁니다. 저는 신이 났죠. 냄새만 없으면 저도 능력이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맞구나 싶어서요. 그렇게 고객을 늘려가던 어느 날입니다. 저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세차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밤에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들어오더군요. 저 말고도 참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한번 보았는데 배달 왔습니다. 하는 목소리가 귀에 익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려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누군지 알게 되었죠. 바로 고아원 동기 정수였습니다. 한때는 가깝고 친하게 지냈지만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좀 멀어졌고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정수는 다른 고아원으로 옮겼습니다. 그 이후로는 본 적이 없었고요. 아마도 배달업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사실 궁금했던 사람 너무 반가웠지만 아는 척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 당시 어색하게 헤어졌고 그 친구에게 전화 좀
여전히 만나고 싶지 않은 상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계속 차를 닫고 있었습니다. 헤이야, 아이 너 상우하냐? 아이 상우 맞지? 저보다 먼저 알아보고 다가오는 정수는 반가운 듯이 어깨까지 치며 인사를 하더군요. 그래. 아이 맞네. 야 진짜 오랜만이다. 아이 어떻게 지냈어? 그냥 뭐, 에이 잘 지냈지. 너무 반갑다. 에이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고아원에 갔었거든. 너 혹시 연락처 아는가 해서. 아이 그런데 모르신다고 하더라고. 얼마 전에 폰을 바꿨거든. 너도 잘 지내지? 에이 그럼 만날 사람은 이렇게 만나는구나. 헤헤헤. 아무렇지 않은 듯 호탕하게 보는 정수. 야, 난 이제 배달 끝났는데 넌 언제 끝나? 이 차만 하면 끝나. 에이 그럼 잘됐다. 에이 우리 집에 가서 술 한잔 하자.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콜대로 저와 함께 남은 차를 닦아주더군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던 저의 삶의 친구 정수가 나타난 것입니다. 정수의 집은 원룸이었는데 제법 살림도 갖추고 있었고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데는 많이 비싸지? 보증금 300에 월 25만원. 살만해. 정수는 가지고 나온 종착금 중에서 집 보증금으로 300을 쓰고 100으로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바로 페달업에 뛰어들었답니다. 고아원 시절에도 그랬지만 참 현명하고 지혜로운 친구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와중에 고아원에 매달 10만원씩 후원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전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솔직히 너한테 내가 미안한 게 있지. 아이 중이병이 온 건지 그때는 갑자기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다른 애들이 그러니까 덩달아 올려서 너를 괜히 불편하게 하고 아이 나중에 엄청 후회했어. 괜찮아. 네 잘못인가? 내 몸에서 나는 냄새다 하도 아는데 뭐. 아직도 그렇구나. 좀 나긴 하네. 자식 좀 나다니. 이제 아예 사람들이 곁에 오지도 않아. 그래서 여기저기 일자리에서 쫓겨돈하고 내가 나오기도 하고. 이 병원에는 가봤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다네. 뭐 이러고 평생 살아야 하는가 보다. 친구는 진심으로 걱정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지금 거처가 일정치 않다는 걸 알고는 새로운 제안을 하더군요. 아이 너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살자. 우리 집으로 들어와. 괜히 여기저기 쫓겨다니지 말고. 됐어. 너도 견디기 어려울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너한테 마음의 짐이 있어서 그런다. 다른 애들 냄새난다고 너 피할 때 나까지 그러니 너무 미안해서. 세상 나와보니 네 냄새보다 더 추하고 더러운 인간들도 많던데 거기에 비하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 대신에 공짜는 없어. 아까 보니까 잘 보이던데 월세 파는 애 거지? 하이 당연하지.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말에 저는 울컥했고 그렇게 저는 친구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신경이 쓰여서 더 많이 씻었고 더 많이 환기도 시켰죠. 그렇다고 제 몸에 나는 냄새가 없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제 차 세차하신 거 맞죠? 아이 차에서 생선 냄새 나서요. 그래요? 아이 나는 잘 몰랐는데 아이 우리 애들이 타자마자 코를 막고 해서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더 신경 써서 안에 환기를 하겠습니다. 올 것이 또 왔습니다. 제가 내부 세차를 하고 꼼꼼하게 안을 닦는데 아마도 그 와중에 저에게서 땀이 나면서 시트에 냄새가 된 모양입니다. 시간이 흐르니 다른 고객에게도 그만하겠다는 연락이 오더군요.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되고 결국 저는 그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잘됐다. 너도 나랑 같이 배달하자. 그렇지 않아도 요즘 배달 손님 많아서 사람 뽑고 있는 중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오토바이 면허증 없는데 아이 따면 되지. 자동차 면허도 따는데 오토바이는 더 쉬워. 이거 열심히만 하면 한 달씩 괜찮고 냄새나니 아니니 뭐 그런 스트레스도 없다니까. 저는 그렇게 친구의 권유로 오토바이 면허증을 따고 친구와 함께 배달업을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배달을 하는 손님이 많아 엄청 바쁘더군요. 시원하게 달리다 보니 스트레스도 없어지는 것 같고 바람에 제 몸의 냄새도 왠지 없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물론 돈도 모아줬죠. 야, 거봐.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딱이라니까. 대학을 나오게 됐냐? 이 과원 출신이라고 하면 괜히 세상도 쓰고 보잖아. 그런데 이쪽 일은 열심히만 하면 얼마든지 돈도 벌고 만족도도 높아. 이러다 우리 강남에 빌딩 사는 거 아니냐? 친구의 말 한마디는 저에게 힘이 되었고 점수 덕에 통장의 돈도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음식 배달을 하면서 저렇게 안 씻고 다니면 어떡해요. 냄새가 배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당장 수고해가요. 제가 배달을 한 집에서 현금을 주기에 돈을 거슬러 주느라 잠시 머물렀는데 그 사이에 저한테 난 냄새를 맡은 모양이더군요. 식당에서 전화가 받고 저는 그 음식을 도로 수거해왔습니다. 그 여자 좀 까다롭긴 한데 설마 음식에까지 배웠을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미안하네. 정수씨가 소개한 분이란 믿고 함께 오래 일하고 싶었는데 그날 그렇게 고객의 항의 전화로 한 식당에서 환불 사태가 벌어지고 저는 생선 냄새 나는 오토바이라고 알려져 더 이상 일을 계속할 수가 없었죠. 싸가지 없는 여자. 이거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야, 그 여자. 워낙 배달하는 사이에서는 진상이라고 소문난 여자야. 그 집은 전부 안 가려고 한다니까. 그러니 네가 신경 쓸 거 없어. 하지만 저는 그 일로 친구에게까지 민폐를 끼친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의기소침한 저의 감정을 눈치챈 친구는 무언가를 열심히 알아봤죠. 야, 대학병원에 가보자. 지난번에 가봤다니까. 또 다른 걸 있잖아. 대학병원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데 거기 다 가보면 되잖아. 됐어. 나 포기한 지 오래됐어. 괜히 가봐야 상처만 받고 실망만 하고. 네가 뭐 얼마나 해봤다고. 대한민국이 안 되면 저기 다른 나라로 가면 되지. 이제분의 상원어 이 허심 그 자체구만. 친구는 저에게 계속 대학병원에 갈 것을 이야기했죠. 저는 하는 수 없이 친구를 따라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처음부터 다시 많은 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검사 비용이 얼마나 많던지 그나마 그동안 벌었던 돈도 다 없어질 것 같더군요. 필요한 검사는 다 해봤는데 본인을 찾기는 힘들 것 같네요. 결과는 같았고 저는 실망을 하며 집에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이젠 저뿐 아니라 친구의 돈까지도 병원비로 넣어야 했죠. 야, 청수야. 그만하자. 괜히 답도 없는 걸. 아까운 돈만 낭비했네. 저는 청수에게 더 이상 신세를 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섰죠. 청수야, 그동안 고마웠다. 그래도 친구라고 챙겨주는 네가 있어서 좋았어. 오토바이 조심해서 몰고 네가 내준 병원비에 꼭 갚을게. 잘 지내. 정수에게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저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향한 곳은 부산이었어요. 뭐라고? 앞에 일을 타겠다고? 예. 상송대 타봤는겨? 아니요. 타본 적 없습니다. 쉽게 생각할 거 아닌데 멀미도 심하고 아마 냄새도 장난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제가 온 곳은 부산에서 고깃배를 가지고 있는 회사였고 저는 거기에 선원이 되겠다고 지원을 했죠. 제 몸에 나는 신선 썩은 비린내를 숨길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고기잡이 배를 타게 되었고 새벽마다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는 일을 도왔습니다. 처음엔 멀미가 심해서 힘들었지만 이것만큼은 끝까지 버티겠다는 일념으로 버텼죠. 잡은 고기를 그날 자객질 시장에서 경매로 넘기게 되었고 그럭저럭 수입도 되더군요. 무엇보다 더 이상 저에게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었기에 오히려 마음은 편했습니다. 사무실 숙소에서 지내며 새벽마다 고깃배를 탔고 거기서 번 돈을 차근차근 모았죠. 근데 우리 상우 씨는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는겨. 예. 그냥 일을 찾아보니 해오게 됐습니다. 젊은 사람이 꽤나 다급했나 보네. 웬만하면 배 타는 거 다 피하거든. 부모님이 반대 안 했는겨. 전 고아원에서 자라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고생 없수로 했겠네. 선장님은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자신도 고생을 많이 했다면서 저를 이해해 주었죠. 세상에는 다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죠. 저는 그렇게 배를 타는 일을 몇 달간 계속했어요.
그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나 병원에 입원했어. 뭐?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다리 부러졌다고. 그러니 더 와서 내 수박이 들어. 정수였습니다. 갑작스런 전화에 전 놀라 서울로 달려갔죠. 그랬더니 진짜 병원에서 기부스러하고 누워있더군요. 신호가 바뀐 줄 모르고 뛰어가던 아이를 피하려다 오토바이 바퀴 아래로 다리 한쪽이 끼었다고 했습니다. 내일 태어날 거니까 네가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화장실도 데리고 가. 안 아 꼼짝 못해. 안 아파? 안 아프겠냐? 뼈가 부러졌는데. 헤이, 큰일 날 뻔했네. 나쁜 새끼. 그렇게 야반 도주를 하면 내가 못 잡을 줄 알았지. 양심은 있어서 핸드폰 번호는 안 바꿨더라. 야반 도주는 무슨, 그냥 내일 구하려고 간 거지. 그래서 고작 구한 게 생선들하고 누가 더 냄새나나 겨루는 거냐? 엠보. 에이 참나. 우리는 별것 아니었지만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여기서도 지내지 왜 태어나면 더 불편할 텐데. 너 여기 있다가 쫓겨날 거라니 냄새난다고. 그럼 또 삐져서 어디가 튀고 꼼짝 말고 내 옆에서 내 수발 두라니까. 알았어. 그렇게 정수는 한 달가량 기부스로 내고 저는 청수의 오토바이로 대신해서 다시 배달 일을 하며 돈을 벌었죠. 야, 이 가자. 서울에 진짜 유명한 의사가 있대. 정수가 병원에서 기부스를 풀고 엑스레이를 찍다가 우연히 듣게 되었다면서 저에게 함께 병원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에이, 됐어, 정수야. 제발 그만해. 아니야, 나 한 번만 믿어봐.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만 더 가보자. 싫다니까. 갈 때마다 실망하는 것도 싫고 너한테 신세지는 것도 싫어. 저는 안 가겠다고 했지만 결국 친구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큰 종합병원을 찾아가지요.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가정의학과 교수였는데 얼마 전까지 미국 의대의 교수로 있다가 초빙되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전 별 기대도 없이 다시 다양한 검사를 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죠. 트리메티라민 유증입니다. 예? 그게 무슨? 너무 생소하고 신기한 이름이라 저와 친구는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이 병은 체내에서 피리내를 발생시키는 질소화합물인 트리메타라민의 처리 능력이 결핍돼서 소변이나 땀, 입들이 기관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유전병입니다. 드디어 원인을 찾았습니다. 이름조차 생소한 이 병은 국내에서는 치료법이 없는 특이한 질병이었죠. 생선 썩는 냄새와 비슷하다고 해서 생선 냄새 증후군 혹은 생선 악취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 몸에서 생선 썩는 냄새가 난다고 했나 봅니다. 이 병은 염색체의 돌연변이로 인해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유전병이지만 일부에서는 간 기능 장애에 따라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적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유전병에 가깝다고 합니다. 결국 제 병은 부모가 물려준 것이었죠. 저를 버린 것도 화나는 일인데 이런 더러운 병까지 저에게 주었다는 생각에 저는 그날 밤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도 원인을 찾은 게 어디야. 이제 치료만 하면 되잖아. 치료법도 없다면서. 도대체 나는 왜 이런 병을 겪고 태어난 거야? 내 부모는 왜 날 낳아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거냐고. 20년 만에 드디어 원인을 찾아 저는 서러움이 폭발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때마다 그 모욕감을 받아들여야 했던 제가 측은해서입니다. 그렇게 울분을 터뜨리면서 오열을 했죠. 그래, 너 진짜 고생했다. 실컷 울어. 정수야, 내가 뭘 잘못한 건데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거냐고. 그래, 너 잘못 없어. 누구보다 내가 잘 알잖아. 그러니 이제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가자. 원인만 알면 뭐해. 이 치료법이 없다잖아. 아니야. 분명히 치료법이 있을 거야. 국내가 아니면 해외에서라도 꼭 찾아서 치료하면 되잖아.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마. 정수는 저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저는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치료법을 연구하는 것조차 없어서 미국에 있는 연구기관에 제 혈액 샘플을 보냈고 결과는 생선 냄새 증후군이 맞다는 결과가 나왔죠. 야, 이제부터 돈을 모으자. 미국에서 치료를 받는 거야.
내가 도와줄게 걱정 마. 죽어이 병이라 분출을 다투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통보와 치료하면 되는 거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자고. 정수는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전보다 배달을 더 많이 뛰었고 한 푼의 돈도 아끼며 제 치료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죠. 비록 전 부모 없이 컸지만 정수가 있기에 그 빈자리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라면이다. 오늘도 라면이다 그치? 아이 근데 너 괜찮아? 아이 그거 먹고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는 거 힘들지 않냐고?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는 밀가루 수제비로 365일 연명했단다. 본 적은 없지만 그 원장 남편이 늘 하는 이야기잖아. 우리 그 식제대로 보줄 때마다 했던 그 얘기 기억 안 나? 기억이 왜 안 나? 그래도 원장님은 좋았는데 나 냄새 난다고 애들이 피해도 그 원장님은 나 데려다 시키고 또 시켰어. 예전 기억까지 되살리며 정수와 나는 악기 공부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의사 선생님은 제게 조금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죠.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식이요법으로 완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사의 말 들어 저는 고기 등의 단백질보다는 채소류를 많이 섭취했고 그 덕분인지 조금 냄새가 옅어진 것 같았죠. 이 병이 고기와 같은 단백질을 먹게 되면 콜린과 카르니틴이 흡수되고 이들이 소화가 되면서 장내 세균에 의해 트리메탈아민으로 변하는 거죠. 이 트리메탈아민은 체내에 특성을 띠는 화물이라 생선 비린내의 원인 물질이기도 한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냄새의 원인을 조금이라도 없애려면 고기와 같은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결론입니다. 정수는 그때부터 식사를 모두 바꿨습니다. 이거 휘 너무 불만 있는 거 아니야? 힘을 어떻게 써? 일부러 야채만 먹는 사람들도 있어. 건강 위해서. 그래. 한번 해보지 뭐. 내가 지금 뭔데 못하겠냐? 그렇게 정수와 저는 식이요법을 철저히 지키기 시작했죠. 야, 진짜 효과 있는 것 같아. 전에보다는 냄새가 덜 나는데. 그래? 설마. 아니야, 진짜야. 지난번에 완전 생선 썩은 애였다면 지금은 조금 덜 썩었네. 정수와 저는 작은 변화에도 행복했고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조금씩 돈은 모여갔고 저희는 미국에서 치료를 받을 날을 상상하며 즐거워했죠. 너 영어 하는 거 아니야? 영어? 아니다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가서 인사 정도는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는 알아들어야 하는데. 그때부터 정수는 저에게 핸드폰을 통해 영어 강의를 듣게 했죠. 고등학교 이후에 영어를 접해본 적도 없었지만 저는 정수의 바람대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Hi, my name is 상우 Kim. Nice to meet you. 와, 너 대단하다. 겨우 이름 하나 이야기했는데도 정수는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저를 격려했고 저는 그런 정수의 모습에 괜히 어디가 으쓱했죠. 정수는 지금 제가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오늘은 야간 배달이 많은 날이니까 기다리지 말고 자. 나도 같이 도와줄까? 아니, 넌 그럴 시간 있으면 영어 공부나 하고 있어.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유난히 야간 배달이 많은 불금. 저는 지금도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유난히 시끄럽게 울리던 전화벨 소리, 그리고 등골이 갑자기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죠. 한종수 씨가 사망하셨습니다. 전 전화를 받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한종수가 누구지? 하는 생각까지 했으니까요. 진짜 혹시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데 종수는 배달을 가다 뺑소니 차량이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내 친구, 내 유일한 버팀목 종수는 그렇게 저를 떠났죠. 저는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나 하나면 되지. 왜 착하게 사는 저 녀석까지 이렇게 빨리 데리고 가는데요?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러는 걸까요?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내 유일한 친구마저 내게서 빼앗는 건지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저는 눈물이 마르질 않았고 그 눈물을 통해 나간 냄새로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은 저를 피하더군요. 좀 그러거나 말거나 소리를 지르며 친구를 불렀고 그렇게 장례식장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지키지 못한 제가 원망스러워 죽을 것 같았죠. 정수야,
이렇게 갈 거면 날 왜 찾아온 거야? 그냥 대보내주지. 그렇게 부르짖어도 정수는 대답이 없었죠. 저는 치료도, 영어도, 미국도 모두 포기했습니다. 정수가 떠나니 아무 의미가 없더군요. 하루 종일 집에 누워서 소주만 마시고 있었고, 그런 저를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방구석에서 꼼짝도 않고 있던 저의 눈에 들어오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수의 컴퓨터였죠. 집에 오면 아무리 바빠도 뭘 글이 쓰는지 컴퓨터 자판이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야, 도대체 맨날 뭐 있으냐? 얘기. 얘도 아니고 무슨 얘기. 나한테 빌려준 돈 주고 있는 거지? 얘기는 안 해. 이렇게 적어놔야 네가 나중에 다른 이야기 안 하지. 그렇게 이야기했던 정수의 컴퓨터입니다. 저는 그런 정수의 흔적이 그리웠죠. 도대체 정수는 매일 무슨 이야기를 쓰고 있었던 걸게요. 상우를 만났다. 자식, 내 모른 척 지나치려고 한다. 그대 그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는가 보다. 네가 생각해도 나는 참 비겁한 놈이다. 그런데도 상우 자식 날 받아준다. 나보다 훨씬 나은 놈이 틀림없다. 이 상우에게 여전히 냄새가 난다. 그런데 그 냄새가 난 이제 더 이상 역겹지 않다. 진짜 속은 내가 진동하는 진상들을 워낙 많이 만났으니까 상우가 그걸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상우의 원인을 드디어 찾았다. 치료법이 미국에 있다는데 미국이 아니라 우주라고 해도 꼭 치료하게 해줄 거다. 내 친구 상우 힘내라. 아직도 돈이 덜 모였다. 배달을 더 늘려야겠다. 내일은 드디어 불금이다. 다른 날보다 배로 볼 수 있는 날. 기대된다. 그렇게 정수의 일기는 나의 이야기로 가득했고 마지막 정수의 일기는 정수가 세상을 떠나던 그 전날 밤 쓴 것이었습니다. 정수의 마음이 느껴지는 내용으로 저는 다시 오열을 했습니다. 친구야, 보고 싶다. 그렇게 한참을 정수 생각으로 컴퓨터 앞에 노트를 놓고 앉아있던 저는 제 메일함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동안 한참을 열어보지 않았더니 온갖 스팸 메일이 들어차 있어서 하나하나 휴지통으로 보내던 중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메일 한 통이 있더군요. 영어로 쓴 내용이어서 처음엔 이것도 스팸인 줄 알았는데 그동안 영어 공부한 것이 헛되지 않은 듯 그 메일에는 영어로 트리메타라민이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제 병명과 연관된 불명 단어였고 저는 그걸 본 순간 불명초에게 온 것이라는 직감을 하였죠. 그러나 영어가 워낙 짧은지라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너무 궁금했고 어딘 물어볼 것도 없었죠. 그래서 제가 몇 시간이 걸리던 그 내용을 알아봐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사전을 펴고 하나하나 단어를 찾아갔죠. 어려웠지만 조금씩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미국인이었고 불명초에게 보낸 내용이었죠. 저는 미국인입니다. 당신이 앓고 있는 병과 같은 병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아왔죠. 하지만 지금은 치료를 받고 다 나았습니다. 당신 또한 나와 같은 병으로 힘들게 살아왔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아팠지요. 꼭 나을 수 있습니다.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미국에 오게 되면 저한테 꼭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미국인이 보낸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저와 같은 병을 가진 사람이 저에게 보낸 것이었네요. 저는 그 메일을 해석하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저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보낸 것인지, 제 메일 주소는 또 어떻게 알게 된 건지 이해가 안 되었죠. 결국 저를 진단한 의사 선생님이 보내셨다고 생각을 했죠. 요즘 좀 어떠세요? 친구분 일은 너무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상우 씨를 위해서 참 많이 애쓰시는 것 같았는데. 예, 선생님. 친구의 빈자리가 많이 허전해서 치료 같은 건 포기하려고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온 편지를 보고 다시 한번 힘을 내보려고요. 미국이라니요? 선생님이 보내신 거 아닌가요? 이 질병에 대해서 문의를 한 것 같던데. 저는 프린트를 한 내용을 선생님께 보여드렸죠. 아니요. 저는 이분한테 이런 메일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선생님도 아니다면 누가 영어로 메일을 보낸다는 건지요. 그래서 저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제 메일을 다시 들여다보았죠. 그런데 그 영어 메일 때문에 그 아래에 있던 메일 한 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청수로부터 온 메일이었는데 저는 그걸 본 순간 숨이 막히는 줄 알았죠. 친구야,
내가 영어가 부족해서 이렇게 너에게 전달한다. 아무래도 영어는 나보다 나을 것 같아서 난 영어는 완전히 까막눈이잖아. 그렇게 시작된 정수의 편지에는 미국에서 완치 판정을 받은 몇 안 되는 사례자들의 기사와 연구 보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저에게 메일을 보냈던 그 미국인의 이야기도 있더군요. 열심히 찾아봤지만 다른 사람의 주소는 모르겠네. 그래도 다행히 딱 한 사람의 주소를 찾았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받은 치료 내용과 너의 이야기를 써서 보냈어. 알문은 영어로 보내려니 내가 영어 안 돼서 나와 함께 일하는 대학원 알바생에게 도움을 청했지. 치킨 한 마리순이 1시간도 안 돼요. 그 어려운 영어로 써주더라고. 역시 사람은 배워야 하나 봐. 그렇게 정수의 노력으로 보낸 메일을 읽은 미국인 완치자가 저에게 답을 준 것입니다. 이 친구야, 우리 힘내자. 이 고지가 보인다. 네 냄새를 향기로 바꿔줄게. 그렇게 친구의 메일은 끝이 났고 저는 입술을 깍대물고 정수에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꼭 치료할게. 네가 이렇게 애쓰고 갔는데 내가 부러지면 너한테 죄를 지는 거잖아. 고마워 정수야. 그리고 너무 보고 싶다. 저는 정수와 함께 모았던 돈으로 미국 항공권을 끊었죠. 그리고 미국에서 그 미국인을 만났습니다. 다음 씨는 참 좋은 친구를 주었습니다. 정말 행운아예요. 미국인은 그렇게 정수에 대한 칭찬을 듣고 저는 미국인의 수디로 한 연구소가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죠. 제게는 모든 게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설레를 꼼꼼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죠. 저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정수가 저에게 해듯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친구 납고의담에 다녀왔어요. 친구는 활짝 웃고 있었고 마치 나의 치료를 가장 축하해주는 것 같았죠. 정수야, 나 왔다. 내 냄새 없어졌다고. 내 기억 못하는 건 아니지. 네 덕에 미국에도 가보고 치료도 받았어. 비록 통역하는 분이 계셨지만 내 이름 숫자는 또렷하게 영어로 이야기했으니 보람있지. 전 그렇게 세상과 새로운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만 향기 나는 것이 아닌 속으로도 향기 나는 사람이 되기로 했죠. 지금 현재는 택배 회사에 취직을 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배달해주는 일을 합니다. 만나는 고객들을 피할 필요도 없으니 당당하게 엘리베이터에서도 인사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친구 정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다만 저는 절대 결혼은 안 하려고요. 자세히 알아보니 제가 가진 이 병은 유전병이며 내 아이에게 4분의 1의 확률로 질병을 물려줄 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사랑하는 아이에게 이런 고통을 줄 수는 없으니까요. 네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니 쓸만합니다. 비록 가족은 아니었지만 나에게 그 이상의 선물을 주고 간 내 친구 정수로. 이 세상에 딱 한 사람의 친구만 있어도 그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죠. 주변에 혹시 난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지 오늘 한번 돌아보면 어떨게요.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응.